삼성이 베트남을 버렸대. 요즘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 이 문장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중국 다음 차례가 베트남이네. 삼성 다 인도로 옮겼다던데. 이미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베트남 몰락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정말로 삼성전자는 베트남을 버린 걸까요? 왜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삼성과 베트남의 관계부터 봐야 합니다. 2009년으로 돌아가 보죠. 당시 삼성전자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주력 생산 기지였던 중국에서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었죠. 삼성 입장에서는 리스크 분산이 절실했습니다. 중국 하나에 의존하는 구조는 위험했거든요. 노동 분쟁도 잦아지고 있었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산 거점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을 검토했습니다. 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했고 인도네시아는 인프라가 부족했으며 필리핀은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때 베트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인구, 낮은 인건비, 그리고 무엇보다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인상적이었죠. 베트남 정부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0년간 법인세 감면, 토지, 무상 제공, 각종 인허가 신속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당시 베트남 총리가 직접 나서서 삼성 경영진을 만났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3월 베트남 북부 박린성에 첫 공장이 착공됐습니다. 초기 투자액만 6억 달러였습니다. 불과 1년 만에 공장이 완공됐고 2010년부터 스마트폰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2010년 첫 해에만 직접 고용 1만 명,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3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베트남 북부 지역에 전례 없는 호황이 찾아왔죠. 공장 주변에 식당과 상점이 우죽순 생겨났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삼성의 베트남 투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3년 두 번째 공장을 타이응우 예성에 착공했습니다. 이번 투자 규모는 20억 달러로 첫 공장의 3배가 넘었습니다. 2014년 완공 후 베트남은 삼성 글로벌 생산의 핵심이 됐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11년 삼성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5%를 담당했습니다. 2015년에는 15센트로 늘어났고 2019년에는 20%를 넘어섰습니다. 단일 기업이 국가 수출의 5분의 1을 책임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베트남 경제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삼성이 본격 가동을 시작한 2010년대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6에서 7%를 기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베트남을 아시아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평가했고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급증했습니다. 삼성의 성공을 본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베트남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인텔이 칩 조립 공장을 세웠고 LG가 디스플레이 공장을 지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산 라인을 확대했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들도 베트남을 주력 생산 기지로 삼았죠. 2020년까지 삼성의 베트남 누적 투자액은 18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4조 원입니다. 직접 고용 인원만 16만 명이었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30만 명 이상이 삼성 생태계에서 일했습니다. 베트남 청년들에게 삼성은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평균 임금이 다른 제조업체보다 30에서 40% 높았고 복지도 좋았습니다. 기숙사, 식당, 병원, 어린이집까지 회사가 제공했거든요. 삼성 입사 경쟁률이 50대 1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이 시기 베트남과 삼성의 관계는 완벽한 윈윈처럼 보였습니다. 삼성은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했고 베트남은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매년 삼성에 감사패를 수여했고 한국과 베트남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의 역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신감도 함께 커졌거든요. 1인당 국민소득이 2010년 1,300달러에서 2020년 3,500달러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소비 시장도 커졌습니다. 2021년부터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진 겁니다. 물론 공개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죠. 첫 번째 갈등 지점은 세금 인센티브 재협상이었습니다. 2009년 삼성과 베트남 정부가 맺은 계약에는 10년간 법인세 감면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혜택은 2019년까지 유효했고 그 이후에는 재협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 초 베트남 정부는 삼성에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되 그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지 화율 상향, R&D 센터 설립, 그리고 베트남 기업과의 협력 확대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요구처럼 보였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단순 조립 생산을 넘어 기술 이전과 산업 고도화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조건이었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 이전은 민감한 사안이었거든요. 협상은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양측 모두 공개적으로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2021년 중반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했지만 삼성은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갈등은 현지 화율 압박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이 사용하는 부품 중 베트남산 비율을 높이라고 요구했습니다. 2021년 기준 삼성 베트남 공장의 현지 부품 조달률은 약 35% 수준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를 50% 이상으로 올리라고 압박했죠. 문제는 베트남의 첨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고성능 카메라 모듈 같은 핵심 부품은 대부분 한국, 일본, 대만에서 들여와야 했습니다. 무리하게 현지화율을 높이면 품질 문제가 생길 수 있었죠. 삼성은 점진적 현지화를 제안했지만 베트남 정부는 더 빠른 속도를 원했습니다. 일부 베트남 언론은 삼성이 베트남을 단순 조립 기지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환경 규제였습니다. 2022년 베트남 정부는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제조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기준을 충족하려면 추가 설비 투자가 필요했는데 삼성만 수백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문제는 규제 강화의 타이밍과 방식이었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갑자기 발표됐고 준수 기한도 6개월로 짧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게 외국 기업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노동 이슈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삼성 베트남 공장에서 산발적인 노동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 근로 조건 개선, 한국인 관리자 비율 축소 등이 주요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베트남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노사 분쟁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빠르게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에는 중재보다는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외국 기업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죠. 이런 변화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전략일까요? 확실한 건 베트남 정부 내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도 이제 협상력이 생겼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베트남 공산당 내부에서도 노선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친기업 정책에서 자국 우선주의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외국 기업에 준 혜택이 과도하다며 회수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삼성은 조용히 다른 옵션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였습니다. 인도는 베트남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우선 시장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인구 14억 명, 베트남의 14배였죠. 더 중요한 건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였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고 외국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세금 인센티브도 베트남보다 좋았고 무엇보다 계약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이재용 회장이 비밀리에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언론도 모르게 진행된 출장이었죠. 그곳에서 모디 총리와 3시간 동안 독대했고 파격적인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100억 달러 투자, 우타르프 라데시 주에 대형 공장 건설, 그리고 R&D 센터 설립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습니다. 2024년 3월 인도 정부와 정식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계약서는 200페이지가 넘었고 모든 조건이 법률 용어로 명확하게 명시됐습니다. 특히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투자금의 150%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2024년 6월 인도 노이다에 공장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 참석했고 이재용 회장과 함께 첫 삽을 떴습니다. 인도 전역에 생중계됐죠. 공사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인도 정부가 약속대로 모든 인프라를 신속하게 지원했거든요. 한편 베트남에서는 이상한 조짐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신규 투자를 중단한 겁니다. 계획됐던 공장 증설도 취소됐고 신규 채용도 동결됐습니다. 대신 베트남 공장에서는 구형 모델만 생산하기 시작했고 신제품은 인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삼성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베트남 생산 물량의 일부를 인도로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완전 철수는 아니었지만 전략적 비중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베트남은 당황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급히 삼성에 연락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 없어도 우리는 잘 산다고 외치던 매체들이 이제는 삼성 이탈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뒤늦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혜택을 다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삼성은 정말로 베트남을 버린 걸까요? 아니면 리스크 분산 전략일 뿐일까요? 현재 상황을 보면 완전 철수는 아닙니다. 베트남 공장은 여전히 가동 중이고 상당한 물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전략적 비중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베트남이 삼성 글로벌 생산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인도와 나란히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세를 보면 인도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점진적 축소입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하지는 않지만 신규 투자는 모두 인도로 향하는 겁니다. 베트남 공장은 유지되지만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10년 후에는 보조센 기지 수준으로 격화되는 거죠. 이 시나리오의 근거는 기업의 합리적 선택입니다. 이미 투자한 시설을 버리기는 아깝지만 새로운 투자는 더 좋은 조건의 곳에 하는 게 맞습니다. 베트남 공장은 감가상각이 끝날 때까지 운영하되 미래는 인도에 거는 전략이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재협상 후 관계 회복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삼성 이탈의 심각성을 깨닫고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하는 겁니다. 세금 혜택을 복원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철회하며 장기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하는 거죠. 이 경우 삼성도 베트남 투자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쌓아온 생산 노하우와 협력 네트워크가 있으니까요. 베트남의 노동력 품질도 여전히 우수합니다. 양측이 타협점을 찾는다면 관계 회복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완전한 재편입니다. 삼성이 결국 베트남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인도, 멕시코, 베트남의 삼각 체제로 가는 겁니다.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리스크를 철저히 분산하는 전략이죠. 이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을 절감했거든요. 미중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하면 한 나라에 올인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계약의 신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약속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순간 신뢰는 무너집니다. 단기적 이득을 위해 장기적 관계를 희생하면 안 됩니다. 둘째, 산업 고도화는 협력으로 이뤄야 합니다. 기술 이전을 강제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 기업의 역량을 키워서 자연스럽게 협력이 늘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현지 부품 업체 육성에 정부가 투자하고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먼저입니다. 셋째,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제를 바꾸더라도 충분한 유예 기간을 주고 기업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삼성은 어떻게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인도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베트남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을 겁니다.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거죠. 베트남이 조건을 개선하면 투자를 재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낼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생산 기지 다변화가 대세입니다. 삼성뿐 아니라 애플, LG, 인텔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집중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게 생존 전략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국가와 기업의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움직입니다. 한쪽이 강해졌다고 해서 오만해지는 순간 상대방은 다른 선택지를 찾습니다. 베트남이 우리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한 순간 삼성은 너 아니어도 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삼성도 베트남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10년 이상 쌓아온 관계와 투자가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몰락이 아닙니다. 재편입니다. 베트남이 여전히 중요한 생산 거점이 될 수도 있고 점차 비중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양측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의존 구조의 위험성입니다. 국가 수출의 20%를 한 기업이 담당한다는 건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좋을 때는 엄청난 성장 동력이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베트남은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경제 다각화의 중요성, 계약 준수의 필요성, 그리고 겸손의 가치를 말이죠. 과연 이 교훈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요? 삼성은 베트남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전적으로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몰락도 아니고 완전한 유지도 아닌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베트남이 자세를 낮추고 삼성과의 관계를 회복할지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다가 점차 비중이 줄어들지 삼성이 베트남에 다시 대규모 투자를 할지 아니면 인도에 올인할지 지금 우리는 그 갈림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